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당 세 번째 시간이에요. 드디어 이제 이 수업이 끝나가고 있네요. 자, 마지막 당은 좀 길이가 길어서 선생님이랑 이제 차근차근 지문을 보고 있어요. 약간 지루하겠지만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니까 혹시나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나 내용 파악이 안 되는 친구들은 몇 번 더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빨리 보실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학습 활동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활동은 사실 서술형이 있는 학교들은 보통 여기서 서술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학습 활동의 답들을 좀 서술형이 나올 만한 키워드들의 표시를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학습활동 첫 번째 문제, 마지막 당을 감상하고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파악해보자는 문제예요. 자, 우리는 마지막 당에서 등장인물들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주인공, 강노인이 있죠. 자, 주인공 강노인은 여기서는 가장 긍정적 인물이고 작가의 주제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전지적 작가는 계속해서 누구의 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나 강노인의 아내나 자식들의 눈이 아니라 강노인의 시각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자, 이런 걸 우리가 한 인물의 시각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자, 한 인물의 시각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 선택지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문제 풀다 보면 발견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은 전지적 작가인데 강노인의 눈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별표. 자, 그 다음 동네 사람들은 강노인과 왜 갈등을 빚어요? 강노인은 땅을 팔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짓고 싶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밭에서 나는 인분 냄새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강노인의 밭에 연탄재를 뿌리거나 시청에 직접 항의하면서 강노인의 농사를 극성으로 반대하고 있죠.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거름을 줘야 되는 건데 동네 사람들에게 거름은 그냥 뭐예요? 맡기 싫은 냄새일 뿐이에요. 시골의 냄새. 왜냐면 여기는 이제 도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라고 하는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강노인의 아내와 자식들은 강노인하고 왜 갈등을 빚게 되나요? 강노인의 아내와 자식들은 강노인에게 농사를 그만두고 땅을 모조리 팔아서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하러 그렇게 농사를 짓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땅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강노인과 땅을 돈으로만 보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겠죠? 자,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주제가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소설의 등장인물이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가치, 이 사회문화적 가치를 찾는 게 바로 이 단원의 학습 목표였어요. 그래서 사회문화적 가치를 꼭 파악하셔야 되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강노인은 어떤 사회문화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느냐 봤더니 도시화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는 땅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 그러면 이건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정서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겠죠. 그 다음 땅의 전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전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의 밑줄. 땅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자,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정서적 위안, 전통적 가치, 정신적 가치 같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게 강노인이라는 주인공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동네 사람들은 어떨까요?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회문화적 가치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정리해보면 강노인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뭐만 따져요? 땅값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 동네가 보기 좋게 되는 것, 뭐 이런 어떤 이해관계만 따지게 되죠.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도시의 삶에 적응.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삶을 물질주의적이다, 뭐 개인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구나. 자, 여기에 별표 치시고 이 키워드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강노인은 정신적 가치, 동네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강노인의 아내와 자식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강노인과 대립하고 있어요. 강노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해 수용하기보다는 편안하면서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원해요. 아빠가 땅을 팔면 당연히 자기들이 이제 편하게 돈을 받는 거죠. 아빠만 수고하는 거고. 그런 어떤 전통적 가치보다는 현실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가치관, 동네 사람들과 강노인의 아내와 자식들의 가치관이 되게 비슷하죠. 그죠?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근데 이렇게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서 물질적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 땅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었을 때 이 소설의 등장인물 중에 가장 공감이 가는 인물. 당연히 여러분이 뭐 여러 명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답은 사실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답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 구조를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인물군을 파악할 때 이 마지막 땅이라는 소설하고 다른 작품들하고 연결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과 연결할 가능성이 크겠어요? 소설은 당연히 시랑 연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 가치, 그죠? 전통적 가치, 그리고 정신적 가치 같은 긍정적인 가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전통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들은 보통 어디에 있어요? 자연, 생명에 있죠. 자, 그러면 고전에서도 마찬가지 물질적 가치나 세속적 가치랑 대비하는 작품들이 연결해서 나올 수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하게 되는 고전 작품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전통적인 가치들, 정신적인 가치들은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물질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들은 당연히 부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가치관의 대립이 시에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땅에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문제 풀 때 잊지 말고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는 이 소설의 배경이 된 1980년대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소설의 주제를 주체적으로 수용해보자. 자, 그래서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기억해보세요. 도시화, 산업화, 또 물질, 만능주의가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들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마지막 장면? 어떻게 돼 있지? 마지막 장면이? 강노인이 땅을 팔려고 가다가 고추 모종이 시드른 게 생각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물을 주려고 돌아오죠? 그 장면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지, 이게 바로 뭐겠어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게 바로 주제의식이겠죠. 그쵸?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산업화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자, 이게 바로 뭐야? 아까 얘기한 그 88년 전, 88 올림픽이 일어나기 전 우리나라에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삶의 터전인 땅이 개발의 대상이자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자, 전락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떨어진,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의 가치가 떨어진 세태를 뭐 하고 있다고요?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으로서의 땅의 소중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강노인의 행위, 강노인의 어떤 행동? 땅을 팔러 가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고추 모종은 살려야겠다는 그 행동이 이 땅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결말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별표 하셨죠? 자, 그 다음 그럼 우리가 이 소설의 결말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자,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게 우리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나오는 학습활동에 있는 답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들이 선택지로 나오면서 해석을 평가를 잘못한 것 또는 잘한 것, 적절한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당연히 내용 이해가 중요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생각 펼치기에는 항상 다른 작품과의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서도 교과서에서 엮어서 나오는 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인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동승이라고 하는 시예요. 동승. 여러분들 혹시 동승이라고 하는 시 들어보셨어요? 동승이 무슨 뜻이에요? 같이 타는 거예요. 차를 같이 타는 거.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차를 같이 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지하철을 타고 앉아서 가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서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아시안 젊은 남녀겠죠. 자, 이 아시안 젊은 남녀가 이 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아시안 젊은 남녀를 발견한 거죠. 자, 아시안 젊은 남녀? 누굴까요? 자, 누구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그쵸?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뭐 우리가 그냥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약간 뭐 단일민족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폐쇄적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거나 뭐 같은 차 안에 타거나 하면 이렇게 많이 쳐다봐요.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아직은 좀 많이 쳐다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본 거죠. 이 아시안 젊은 남녀를 이렇게 본 거예요.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자, 배경이 되는 계절은 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 있구나, 뭐 이런 선택지들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휴일 오후는 시간적 배경이 되겠네요. 그렇죠? 시간적 배경. 약간 공휴일 오후면 뭐 크게 일 없이 다들 한가하게 있는 시간이죠. 외국인 노동자나 뭐 다른 사람들이나 비슷하게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나는 잔무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자, 여기서 주목하실 건 나라고 하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선택지가 될 수 있죠? 기억하시고, 자, 나는 지금 아시안 젊은 남녀를 보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자, 여기서 궁금하다는 건 뭐예요? 호기심이죠.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에요. 이들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 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자, 이 젊은 남녀는 그냥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네. 그쵸? 어때요? 그냥 평범하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얘기하고 뭐 웃다가 떠들고 귓속말하고 이건 되게 평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는 궁금해서 쳐다본 거지. 근데 이들은 어때요? 나를 쳐다보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궁금해서 쳐다봤고요. 이들은 나를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더 지금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 당연히 궁금해서 호기심에 이들을 쳐다본 것은 약간 편견 어린 시선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비되는 행동을 찾아보시고 여기에 세모, 여기에 동그라미. 자, 그래서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이 젊은 남녀가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냥 뭐 살 수 있겠죠, 서로. 그리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 자, 저희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보통 남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평범하다고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할 게 없죠. 그런데 문득 깨달은 거예요. 자, 여기서 문득이라는 우리가 문득 언제 쓰는 말이에요? 깨달았을 때 쓰는 말이죠. 그냥 문득 뭔가 깨달은 거야. 아이고, 깨음이 아니죠. 깨달음이죠. 자,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천박한 호기심이 바로 뭐예요? 아까 내가 이들을 쳐다본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제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하죠? 내가 좀 잘못했구나. 특히 여러분이 지금 2학기 이제 내신을 시작하는 건데 1학기 내신 성적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뭔가 잘못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일단 한 발 내디딘 거지. 뭐에? 반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이 사람은 뭔가 이제 외면했다는 게 아니라 반성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을 쳐다본 천박한 호기심을 내가 반성하고 이제 바깥을 찾아보죠. 봤더니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시에서 자연물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삶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깃털 색깔이 다른 새들은 마치 누구 같아요? 여기 있는 나와 아시안 젊은 남녀들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들은 물결을 함께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은 지금 서로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서로에 대한 편견 없이 서로 함께 여러 마리가 어우러져 있는 풍경을 얘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하게는 뭐냐면 태연하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는 타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쵸? 그런데 난 어떻게 했대요?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서 낯짝 부끄러웠다. 직접 자기가 반성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걸 그냥 감정을 직접 제시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을 얘기할 때 그냥 여기서 고개를 돌린 거 있죠? 자, 잘 비교해 보세요. 자, 고개를 돌린 것도 사실 뭐예요? 반성이거든요. 그리고 낯짝 부끄러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뭐예요? 반성이거든요. 그러면 얘네 둘 다 반성인데 이걸 제시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뭐 행동이나 그냥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간접 제시한다고 해요. 감정을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낯짝 부끄러웠다. 나 진짜 부끄럽다. 슬프다. 직접 얘기하는 방법을 직접 제시라고 하면서 이 둘을 비교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여기서 회사와 공장은 뭐겠어요? 그냥 우리 사람들, 이 도시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자, 이제 뭐라고 생각해? 저희들도라고 생각해요. 시각이 바뀐 거죠. 처음에는 이 아시안 젊은 남녀를 되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천박한 호기심으로 보다가 이제 좀 보다 보니 어때요? 자기가 천박한 호기심을 가졌구나 라는 걸 반성했죠. 그러면서 아시안 젊은 남녀들도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를 게 없는 사람인데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라고 하는 이 뭐예요? 보조사를 사용한 거야. 보조사. 자,
그래서 저희들과 화자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동승이라고 하는 의미, 동승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함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이 동승이라는 시를 왜 이 마지막 땅하고 엮어서 교과서에 실었느냐, 그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자, 우리나라에 사실 이렇게 아시안 젊은 남녀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주 보이는 때가 언제부터였을 것 같아요? 산업화, 도시화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1980년대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공장에 필요하지도 않았고, 일손이. 그런데 한 1990년대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힘든 일이나 뭐 공장 일이나 뭐 이런 이제 약간 저임금의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게 많아졌죠.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어때요? 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문제들이 생긴 적도 있고, 그치? 거기서 이제 오는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있는 차별적 시각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과 그에 따른 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를 쓴 거예요. 이것도 시대상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옛날 일제강점기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이런 건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번 단원에 나오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같이 볼 수 있는 시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해석해 두시고 여기 나오는 이 작품 개관도 정리해 두셔야 돼요. 특히 이런 특징들이 선택지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읽어볼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적으로 전개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시간의 흐름에 따른다라는 게 뭐냐면 순서대로 지금, 그죠? 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뭐하고 있어요? 깨달음을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이 화자의 깨달음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그리고 서사적으로 전개된다. 자,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처럼 이끌어내는 걸 우리가 서사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사적인 게 원래는 소설이잖아요. 소설. 그죠? 우리가 소설을 서사 갈래라고 하는데 이 시는 서정 갈래지만 시지만 서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좀 구분해 두시면 좋고요. 생활 주변의 경험을 평이한 시어와 진술로 표현했다. 되게 특별할 것 없는 연결들이 되고 있죠. 시어들도 그렇고. 그래서 평이한 시어와 진술. 그 다음 대조를 통해서 자, 이 시에 쓰인 대조는 뭐겠어요? 깃털이 다른 새와 우리, 나와 외국인 젊은 남녀들 이렇게 해서 대조가 돼요. 자, 그래서 대조를 통해서 정서가 심화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죠. 자, 요 대조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학습 활동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그럼 이 시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가치를 파악해보자. 자, 사회문화적 가치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민족을 나누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버리자. 우리가 차별과 편견 같은 이 부정적 감정을 버리고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조화와 공존의 가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들과 긍정적인 단어들의 대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문학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건데 긍정적인 시어에는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연습,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에는 세모를 그리는 연습을 그냥 습관처럼 하시면 문학이 어떻게 엮어서 나오든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이거는 모의고사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1학년이니까 쌤이 좀 천천히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그럼 자신의 생각도 정리해보자. 사실 이거는 뭐 수행평가나 뭐 이런 걸로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 문학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표예요.
근데 이 표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문학작품 속에는 문학작품을 쓰는, 생산하는 작가의 가치관이 들어있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독자들은 문학작품을 읽죠. 이렇게 읽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수용한다라고 해요. 그 수용하면서 공감과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를 우리가 좀 더 그려볼 거예요. 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쌤이 이거를 문학작품을 보는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문학작품을 보는 관점. 자, 우리는 문학작품을 보는 관점을 크게 내적 관점하고 외적 관점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문학작품 안에 있는 것만을 보는 걸 내재적 관점이라고 해요. 내재적 관점. 그러면 내재적 관점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 작품 안에 있는 뭐 시어나, 그죠? 시어, 그 다음에 뭐 표현법, 그리고 화자, 대상, 뭐 이런 애들이 다 내재적 관점에서 보는 문학작품이에요. 그래서 내재적 관점으로 쓰인 해석을 찾아라, 뭐 선택지들을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는 문학작품을 왜 쓰겠어요? 왜 생산하는 거야?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문학작품을 쓰는 관점을 우리가 표현론적 관점이다라고 해요. 잘 써 놓으세요. 이거는 학교에서 수업 안 하고도 그냥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문학작품을 독자는 수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독자는 문학작품을 왜 읽어요? 우리 왜 읽어요? 억지로 내신 때문에 읽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어서 읽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뭔가 효과가 있거나 실용성이 있어야 우리가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효용론적 관점에서는 이제 독자의 반응, 나는 이 작품을 읽고 흥부가 정말 착하다고 느꼈어. 뭐 이런 이제 반응들, 이런 반응들이 이제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사실은 문학작품이 쓰여진 뭐가 필요해요? 시대적 배경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 마지막 당은 1970, 80년대, 동승은 1990년대. 뭐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알면 훨씬 더 해석이 어때요? 쉬워지죠? 그래서 시대,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시대, 사회적 배경에서 보는 관점을 우리는 반영되어 있다라고 해서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자, 반영론적 관점으로도 우리가 작품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작품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벗어난 이 내재적 관점을 벗어난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에 효용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1번, 2번, 3번을 외재적 관점이라고 해요. 외재적 관점. 자, 쌤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문학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관점에 대한 문제. 근데 선생님들이 관점을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문제 내시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관점의 종류 알아두시고 이 작품에서 이 단어에서 얘기하는 뭐 생산과 수용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집중하고 계시겠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사회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작품의 수용과 생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작품에 드러난 다양한 삶의 방식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파악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해석을 잘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나 사회문화적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한다. 바로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독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사회문화적 가치를 담아서 작품을 생산하는 방법. 그래서 작품을 수용한 다음에 생산을 하게 되는 이제 단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자신의 관점이 잘 드러나도록 작품을 뭐 생성하고 뭐 이런 것들은 수행평가로 진행할 수 있겠죠.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친구들 지금 선생님하고 마지막 당의 지문을 다 정리했어요. 그쵸? 자, 지문을 쌤이 일부러 여러분들이 1등급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자료도 아주 자세한 자료, 그 다음에 빈칸 자료, 그리고 테스트 자료를 올려놨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학교들이 어떤 트렌드로 문제를 내고 계신지,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단어를 좋아하시고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내는 문제 유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쌤이 기출문제를 2세트씩, 각 작품당 2세트씩 올려놨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되냐? 월요일 날 만약에 강의가 올라갔으면 월요일 날 올라간 강의는 그날 보겠죠? 그날 보시고 복습하신 후에 문제를 푸시면 돼요. 간단하죠? 문제는 당연히 2세트씩 올라가 있어요. 그럼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데 쌤이 시험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수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단거나 하셔야겠죠? 쌤이 첫 번째,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꼼꼼한 정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료에 단거나 하시고, 그 단거나라는 게 뭐라고? 학교 선생님이 하신 설명 중에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 본문에 잘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는 그것만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번 회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거나 전략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예시까지 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잘 듣고 단거나가 끝나셨으면 테스트를 보셔야 돼요. 선생님은 그냥 강의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테스트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실제로 쌤이 이제 띄워놓은 시험지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시험지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열심히 푸시면 되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학교 시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문제들은 실제 전국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19년도, 18년도, 뭐 이렇게 17년도 치러진 문제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로 쌤이 이제 선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1차시 10개, 2차시 10개.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문제를 실어놨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다 이렇게 풀고 나면 아이고, 열심히 푸셨죠? 이렇게 열심히 풀 수 있죠? 그러면 각쪽마다 있는데 어느 쪽에서 QR코드를 찍든지 상관없으십니다. 자, 다 풀고 나시면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로 이 QR코드를 이렇게 찍기만 하시면 되세요. QR코드 사진기는 뭐 네이땡이나 뭐 여기저기 QR코드 사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QR코드를 인식을 하시면 우리 친구들이 OMR 카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 창에 미리 신청하신, 가입할 때 신청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만의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쌤이 보충자를 보내준다든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유로운 피드백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데 이 클리닉 관리가 좀 필수적이니까 빼놓지 마시고 꼭 테스트까지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하셔야, 테스트를 하셔야 클리닉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선생님하고 질의응답도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더 필요한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더 필요한 친구들,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지 잘 보셨죠?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은 꼭 다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다음 차시는 6-3 책으로 세상 읽기예요. 그래서 6-3 단원 책으로 세상 읽기까지 또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